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음주운전 사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음주운전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대항차의 전조등에 의해 발생하는 눈부심은 사고를 유발한다. 자, 즉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항차의 전조등에 의해 사고는 결국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현혹현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러면은 뭐 2번, 3번, 4번 내용 보니까 뭐 충돌 가능성이 높고 인지 운전사고 실수 야기 그리고 음주운전을 위한 사고는 치사를 높일 수 있다. 자, 요거 우리 음주운전 얘기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ABS는 다음 중 어떤 장치에 해당하는가? 자, 요거 간단히 쉽죠? 우리 요거는 이제 제동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근데 이 ABS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이제 스티어링 휠, 핸들을 돌릴 수 있다. 라는 그 내용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받으시면 좋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나이가 어릴수록 교통사고 확률이 높다. 자, 어떨까요? 그렇겠죠? 자, 2번. 보행 중 차에 부딪혀 사망할 사고가 가장 많다. 자, 그렇겠죠? 자, 3번. 사상자는 주로 오전 등교 시간이 더 많은 편이다. 자, 요게 맞는 말 같은데, 반대입니다. 자, 오전 등교 시간이 아니라 오후 퇴근 시간, 학교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어른들이 많아지니까 차가 더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까지 보시면 보행사고는 어린 투행이 가장 많은 곳에 자주 발생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교통약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먼저 교통약자 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노약자가 있고요. 노약자가 있다. 자, 그리고 어린이가 있죠. 이 교통약자는 두 가지를 떠올려 주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의력이 부족하다. 자, 요거는 노약자, 어린이 둘 다 해당하죠. 자, 두 번째, 위기 상황에서 운동신경이 낮다. 요것도 둘 다 해당합니다. 맞죠? 자, 3번, 위기 판단 능력이 맞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맞습니다. 자, 4번, 시력이 저하된다. 자, 이것도 둘 다 맞나요? 자, 어린이들이 시력이 안 좋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정답 4번 됩니다. 자, 근데 교통약자를 내가 한 가지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캐스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캐스터라고 하는 친구는 휠 얼라이먼트의 한 친구죠. 자, 그 한 친구입니다. 자, 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캐스터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차마의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한다. 직진성을 부여한다는 게 캐스터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핸들이 틀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건성을 부여한다. 자, 요게 바로 직진성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핸들이 틀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건성을 부여하는 게 직진성을 부여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3번, 차마의 롤링, 떨림을 방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번, 3번이 직진성을 어떻게 부여해주는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볼까요? 노면의 상태에 따른 진동을 흡수한다. 자, 캐스터라는 것은 결국 조향장치인데, 자, 진동을 흡수해주는 건 조향장치가 아니라 뭐죠? 쇼바. 흔히 말하는 쇼바. 현가장치죠. 그래서 우리 4번은 지금 현가장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토인도 마찬가지 우리 휠 얼라이먼트의 한 친구예요. 자, 토인은 좋은 거다. 토아웃은 나쁜 거다. 라고 일단은 알아두시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바퀴 정렬을 돕는다. 토인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캠버에 의해 토아웃이 방지된다. 자, 토인 캠버 플러스 토아웃 방지. 외워두시면 되고요. 3번, 핸들의 조작력을 용이하게 돕는다. 자, 이것도 지금 좋은 얘기가 돼요. 방지된다. 돕는다. 좋은 얘기죠. 자, 근데 4번 볼게요. 주행 시 앞바퀴 타이어가 안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자, 우리 토인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자동차 앞바퀴가 여기가 더 좁은 겁니다. 뒷부분이. A부분이라고 치면 B부분이, A부분이 B부분보다 더 좁은 건 토인이라고 해요. A부분이 더 넓으면 토아웃이라고 하고요. 앞바퀴 정렬은 A부분이 B부분보다 더 좁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설명을 위해서 비약적으로 이렇게 휘어져 보이게 그린 거긴 한데 이 토인의 개념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요게 반대라가 되어야겠죠. 안쪽으로 몰리게 해주는 것이 토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속도는, 자, 우리 스탠딩 웨이브라는 것은 자동차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자동차의 문제라고 볼 수는 약간 없고요.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속도에 이르면은 차가 떨리게 돼요. 근데 그건 차가 고장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 현상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보니까 보편적으로 시속 150km 전후로 발생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현가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현가장치라는 것은 뭐죠? 노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쇼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프링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먼저 판 스프링. 맞을 것 같아요. 코일 스프링이죠? 자, 캠버, 모르겠네요. 4번, 공유 스프링. 자, 일단 스프링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가장치일 것 같은데, 캠버를 안다면 확실히 풀 수 있겠죠? 자, 정답은 3번 캠버입니다. 캠버는 조향장치고요. 자, 우리 아까 나왔었던 휠 얼라이먼트의 또 한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캠버 대신에 현가장치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공기 스프링, 그리고 비틀린 막대 스프링이 있다. 요 네 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생기는 현상은, 자, 문제 답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습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가 제일 습하죠? 아침 아니면 저녁이죠. 근데 사실 보통 새벽이니까 아침이 더 습한 게 맞아요. 자, 아침이 더 습해요. 자, 녹이 생겼어요. 자, 아침 영어로 뭐죠? 모닝이죠. 모닝 녹이 생겼다. 자, 모닝 녹이 생겼어요. 정답 1번 모닝 녹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이 고인路面을 통과할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현상. 자, 이거는 너무 잘 아시죠? 정답 4번 수막 현상이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일상점검 중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상점검, 주간점검, 반기점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개념을 잡아보실 때 일상점검이면은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매일 우리가 차를 뜯어봐서 브레이크 패드가 괜찮으니, 변속기는 괜찮으니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확인이 간단한 거, 요런 것들이 일상점검에 들어간다라는 내용 받아보시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행장치, 타이어 공기압은 적당한가? 자, 요거는 손으로만 눌러봐도 알 수 있죠? 두 번째, 완충장치. 자, 셰시 스프링 파손된 것이 없는가? 자, 이거 눈으로도 보면은 보입니다. 차 밑으로. 그리고 세 번째, 원동기 장치. 배기가스 색이 깨끗한가? 자, 배기가스 색 눈으로 안 보이죠? 근데 F 용지 돼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동장치. 업쇼버에 오일 누출은 없는가? 자, 요 문제에서 이미 함정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업쇼버 자체가 제동장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 문제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진짜 쉬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페이드 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페이드 현상의 옳은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브레이크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 제동력 저하입니다. 자, 요게 페이드 현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평지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더 큰 마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경우 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다 보니까 마찰 개수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마찰제의 마찰 개수가 낮아져 브레이크 제동력 저하됩니다. 자,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2번이랑 1번이랑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마찰제의 마찰 개수가 낮아지려면은 당장 마찰제에 뭔가 묻어야 됩니다. 오일이라던가 물, 이런 액체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또 구체적으로 워터페이드란 단어를 사용해요. 같은 페이드 현상은 똑같은데 마찰제의 마찰 개수가 직접적으로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오일이나 물이 묻어서, 그래서 이거는 워터페이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페이드 현상을 우리가 애매하게 알아놨다 하는 순간 1번, 2번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문제였고요. 3번 볼게요. 자, 유압류에 기포가 생겨 효율이 떨어졌다. 진동소음 발생했다. 무조건 외워주세요.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는 또 공동현상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요. 왜? 유압류의 기름, 오일에 기포가 생겼기 때문이죠. 요거 캐비테이션 현상이고요. 4번 볼게요. 차량의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타이어의 접지부에 변형이 생기는데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변형이 복원되지 않아 차량에 진동이 발생한다. 자, 요게 스탠딩 웨이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가 앞으로 회전을 하겠죠. 자, 이거 땅입니다. 자, 그럼 요 타이어와 땅에 붙는 이 접지부가 뜨겁겠죠? 자, 뜨거워지는데 타이어가 빙글 돌면서 요 사이 원래는 다 식어요. 근데 차가 너무 빨라서 너무 빨리 회전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식어서 펴지지도 않은 채 또 접지부와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쭈글쭈글해진 타이어가 또 굴러가다 보니까 떨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진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스탠딩 웨이브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 운송 약관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이거 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던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은 운임 및 요금, 운송 약관을 정해서 이제 교통부 장관에 신고를 하는데 당연히 운임 및 요금 신고서는 들어가야 되겠고요. 원가 계산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들어가야 되겠죠. 자, 3번 운임 및 요금표,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자, 4번 보시면 근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비표. 자, 요거는 굳이 알려줄 필요 없고, 요거는 뭐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 전과 이제 바꿀 그 신구를 대비를 해본다.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운임 및 요금은 모두 신고를 해야 되겠고요. 벤형이나 뭐 덤프형 다 상관없이 모두 신고를 해줘야 되겠고요. 정확히 운임 및 요금, 운송 약관을 어떤 규정으로 해야 되는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라는 내용까지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기럭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예요. 자, 기럭개가 뭐죠? 기럭개는 갓길이죠.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기럭개가 갓길인 걸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기럭개가 접을수록 사고율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겠죠? 자, 2번 교통의 안정성과 쾌적함을 제공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도로 작업이나 고장 차량의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맞죠? 4번 긴급 차량의 출동, 사고 차량의 신속한 사고 처리로 사용된다. 맞죠? 당연히 정답 1번. 기럭개가 좁을수록 사고율이 낮다는 통계가 아니라 사고율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는 게 맞아야겠죠. 자, 다음 문제.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방어운전이라 가서 내가 상대방 운전자를 믿지 않고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번, 다른 운전자의 실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맞죠? 2번, 위험한 행동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도 맞죠? 4번, 교통신호에 따라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바로 주행한다. 자, 이미 벌써 틀려먹었죠? 자, 이런 거는 우리 상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반드시 취소니까 이런 거는 좀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먼저 1번 피성년 후견인, 피안전 후견인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취소됩니다. 일단 취득도 못해요, 사실. 2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당연히 안 되겠죠? 3번 화물 운송 중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요거 취소 아니야? 아, 취소가 아닙니다. 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2명 이상 사망자 났어요. 근데 이게 벌점 기준상 아직 취소 기준까지는 안 돼요. 참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자, 4번 보겠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 화물 운송 중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6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됩니다. 자, 요런 경우 같은 거 보면은, 자, 우리가 과실로 교통사고 났어요. 자, 6명 이상이나 났지만 요것도 벌점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3번 보시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취소돼야 되는 게 맞겠죠.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약간 지금 잘못 생각을 했는데, 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자, 2명 이상 사망자 나왔어요. 요 바로 취소하는 거 맞죠? 우리나라 법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잘못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4번 보시면은 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중상자. 자, 그래서 이거 벌점 차이도 벌써 있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는 아니고 자격정지 60일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화물 운송 중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가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인마 맞죠? 자, 다음 문제. 엔진의 온도가 과열된 경우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엔진 온도가 과열됐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 팬벨트를 교환한다. 자, 온도가 과열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팬벨트를 교환해줘야겠죠. 자, 팬벨트도 지금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 상황이겠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두 번째, 냉각팬 및 워터펌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야겠죠. 엔진의 온도가 올라간 이유가 첫 번째는 냉각 장치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배기 배출가스를 확인한다. 자, 배기 배출가스랑 온도랑 연관이 있을까요? 굳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배기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이 이상연소 시 완전 연소가 잘 되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될 때 배기 배출가스를 많이 확인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보시면 2번이랑 같은 내용이죠. 냉각수의 용량 상태를 확인해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중앙 분리대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상하 차도의 교통 분리를 담당한다. 이거 맞고요. 2번. 보행자에게 안전섬을 제공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광폭 분리대는 도로 작업, 차량 정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자, 쉽게 봐서 우리 도로 작업하고 차량 정지 잠시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광폭 분리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도로 교통 통계에 따르면 사고를 예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니까 다 맞는 내용 같은데? 정답은 4번이죠? 여기 왜 틀렸냐? 중앙 분리대라는 것 자체는 사고를 예방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 중앙 분리대가 있음으로 하여서 큰 사고가 날 것을 작은 사고로 바꿔준다는 거죠. 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을 치일 뻔한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가드레일로 받게 해서 추돌 사고로 바꿔주는 이런 사고의 형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중앙 분리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해주는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황색 신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황색 신호는 6초다. 틀렸죠? 6초 아니고요. 2번.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황색 신호는 4에서 6초가량 된다. 자, 이것도 아닙니다. 3번.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황색 신호는 3초가량 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 보통 황색 신호는 3초가량 되고요. 또 교통량이 많거나 한 곳에서는 최대 6초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보통은 3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정답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그 즉시 멈춰야 된다. 자, 황색 신호가 켜졌어요. 근데 내가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 그럼 지나가도 꼬리 물기가 아닌데, 자, 황색 신호가 켜졌어요. 근데 내가 교차로에 진입을 안 했어요. 무조건 멈추셔야 됩니다. 그때 잡히면 꼬리 물기로 벌금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색으로 구분하는 엔진의 상태가 아닌 것은 1번부터 볼게요. 1번 청색, 완전 연소 시 배출되는 정상 상태. 정상 상태 맞습니다. 청색인 경우 정상 상태예요. 두 번째 검은색, 혼합가스가 들어가 불완전 연소되는 상태가 검은색이다. 이것도 맞고요. 3번 백색이죠. 엔진에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연소되는 상태. 이것도 흰색입니다. 흰색. 자,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상태가 흰색 배출가스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무색. 극소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완전 연소된 경우다. 자, 이 문제가 애매해요. 완전 연소가 되면은 사실은 연소가 다 잘 된 거죠. 정상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앞에서 또 이상한 부차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빼버리시면 됩니다. 정답 무색 틀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럼 무색은 뭐냐? 그냥 정상 상태예요. 그래서 정상 상태는 청색과 무색이다. 요 두 개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요 색깔 4개밖에 안 나오니까 4개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엔진의 건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전 영상에서 살펴봤었죠. 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무색, 청색은 뭐였죠? 정상이었죠. 자, 그리고 검은색은, 자, 불완전 연소되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흰색이 있었죠. 흰색은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자, 연소되는, 마찬가지 불완전 연소가 잘못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요 내용 기억하시고 한번 다시 보면은 3번 보겠습니다. 청색은 엔진 속에서 극소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완전 연소된 경우다. 자, 이거 흰색이죠? 자, 그래서 4번도 보시면은 뭐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연소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양에 상관없이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면은 흰색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사망자네요. 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자,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오고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자, 계절 문제네요. 심한 일교차로 1년 중 가장 안개가 발생하는 계절. 자,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계절은 우리 봄이랑 가을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가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을철이다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 문제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계절에 어떤 특성이 있나. 가을이면 또 우리가 추수를 하죠. 자, 그러면 국도에 농기계 사고가 많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으니 우리 한번 계절의 특성을 떠올려 보시는 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요거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넣었습니다. 정답은 대기압인데요. 자, 우리 차량의 무게나 커브 하면 또 타이어의 하중을 받겠죠. 노면 상태 이런 것들이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데, 대기압이 아니라 공기압이랍니다. 자, 그래서 대기압이 아니라 공기압이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전방에 장애물을 보고 위험을 인지한 시점부터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킨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요 문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방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자,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림을 좀 못 그립니다, 제가. 자,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하고 제가 발을 이제 브레이크로 옮겨서 눌렀습니다. 그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이제 공주라고 합니다. 걸린 시간을 공주라고 하고요. 그동안 차가 진행될 수 있겠죠. 내가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기까지 그 거리를 공주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겠죠. 작동이 되면서 장애물 앞까지 이제 끽 하고 멈췄습니다. 요 사이를 우리는 이제 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요 동안 진행된 거리를 제동 거리, 걸린 시간을 제동 시간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즉 공주 플러스 제동이 되면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물을 인지한 시점부터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것까지 공주, 브레이크가 작동되기서부터 완전 정지할 때까지가 제동. 그래서 공주 플러스 제동이 정지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기에서 지금 문제는 정답은 공주, 걸린 시간이니까 공주 시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란돌트 고리시표의 색상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외우면 되겠죠? 흰색 바탕에 검정으로 되어 있다.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충전 용기 적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4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차량의 적재함을 초과해서 적재해서는 안 된다. 자, 늘 적재, 과적재는 늘 안 좋습니다. 3번. 소량의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운송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것도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틀렸죠. 자, 늘 안전을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소량의 경우라 하더라도 충전 용기를 적재를 해서 옮길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전방의 대산물까지의 거리를 목측하는 것과 기능의 명칭. 자, 목측은 우리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치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방의 대산물까지의 거리를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목측하는 것과의 기능, 그 기능과 명칭은 심경각과 심시력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 다음 문제.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고객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했었나 고민을 해보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보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번 보겠습니다. 한정성. 이 서비스가 한정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하기 쉽지가 않죠.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 서비스가 잘 되었는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요구를 했을 때 대응이 빠른지, 대화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해보죠. 그래서 이거를 서브 퀄이라고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사실은 중요하진 않고, 한정성은 우리 서비스 품질이라는데 평가를 기준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화물 운송업자의 용모나 복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땡큐 문제입니다. 읽어보면 풀 수 있어요. 자, 단정한 외모 중요하죠. 계절감에 맞는 복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간편한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있다. 자, 이거는 일단은 뭐 안전상의 위험도 당연히 있겠거니와 또 고객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슬리퍼는 선 넘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운전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안전이나 자세, 용모 이런 문제들은 정말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어보면 되기 때문에 보면은 예측 운전이다. 예측 운전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 1번 되겠고요. 뭐 심신의 안정, 집중력, 교통, 법규 준수 이런 거는 당연히 운전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자 자세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화물 지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인사와 함께 밝은 미소로 화물은 인수하여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죠. 2번. 2개 이상의 화물은 결박하여 지파한다. 자, 이게 우리 택배로 예상을 해보면은 박스 2개를 묶었어요. 내가 테이프로 묶어서 저 이거 택배 맡기려고 하면은 거절되죠. 이렇듯 결박 화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택배 2개를 보내고 3개를 보내는 거 다 묶어서 보내면 안 되나?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몸가짐이 맞는 것은, 자, 이런 거 읽어보면 풀 수 있습니다. 1번. 충혈된 눈, 길게 자란 코털. 자, 고객으로서 이거 보면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정답 1번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깔끔한 모습이죠. 자, 다음 문제. 물류의 기본 원칙인 7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겠습니다. 자, 먼저 7R이라는 것은 일단 R, right, 적절한, 좋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right, 적절한 품질, 적절한 양, 그리고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이 적재적소라는 거죠. 적절한 인상,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적절한 가격, 그리고 적절한 좋은 상품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적절한 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7R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의 기능 중 포장 기능의 구분이 아닌 것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1번 단위 포장 개별이다. 자, 개별 포장을 단위 포장이라도 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외부 포장, 겉 포장을 한다. 겉을 싼다라는 거죠, 상품에.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내부 포장은 속을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멘트 같은 데 보면은, 시멘트 봉지 뜯어 보면은, 자, 안에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데 안에 비닐로 한 겹 더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흡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거죠. 내부 포장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일괄 포장 전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없는 말이죠. 자, 일괄 포장이란 단어 자체가 일단은 보통 포장에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화주기업이 물류비 절감, 고객 서비스 향상 등 물류 활동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급망의 기능 전체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자,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자, 근데 쉽게 얘기를 해보면 아웃소싱, 우리 외주를 준다 그러죠. 남한테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자,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맡김으로써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하겠다 라는 겁니다. 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물류 활동의 효율화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뭐냐? 물류업입니다. 제3자 물류업 3PL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공급망의 기능 전체나 일부를 아웃소싱, 외주를 준다. 제3자 물류업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화주기업이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활동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상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하는 업종을 뜻하는 용어는, 이거 전에 봤던 문제는 지금 똑같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아웃소싱이라고 표현됐는데 여기서는 대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똑같다. 결국에는 이것도 뭐다? 제3자 물류업 3PL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제3자 물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제3자 물류가 도입되는 이유로 잘못된 것은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 자가 물류 활동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한계. 자, 우리 제3자 물류가 외주를 주는 거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조금 외주를 주는 거예요. 보통 물류 활동에 대해서 외주를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내가 물류 활동 외주를 주고 딴 거에 집중하려고, 혹은 물류 활동의 한계를 느껴서 이게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도 보시면 물류 자회사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한계. 자, 1번이랑 같은 내용이죠. 자, 3번. 제3자 물류가 물류산업 고도화를 위한 돌파구가 된다. 자, 왜? 내가 물류 활동을 외주를 줘버리고 다른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물류산업 고도화를 하는데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제2자 물류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에 세계적인 조류다. 자,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비중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물류가 그냥 좋다 보니까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 제2자 물류와는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제4자 물류의 4단계 공급망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제4자 물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3자 물류 있죠? 3PL 플러스 컨설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우리 외주도 주는데 컨설팅 업무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4PL이구나. 4PL 제4자 물류구나. 요거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더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4자 물류 4단계 공급 관리만 해당하지 않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1단계 재창조입니다. 2단계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틀린 내용이죠. 진행이 아니라 전환이입니다. 요 단계 외워주셔야 되고요. 3단계 이행, 4단계 실행이다. 그래서 재창조, 전환, 그리고 이행, 그리고 실행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로 4PL이다. 자, 4단계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교통사고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전 영상에서 봤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넣어뒀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부 요인, 환경 요인, 도로 요인, 인적 요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외부 요인이 없었죠. 자, 그럼 외부 요인이 없이 교통사고 요인 4가지 뭐였었죠? 환경, 도로, 그리고 인적.
인적은 사람 문제죠. 그리고 차량 문제, 차량 요인 나와야겠죠. 요 4개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라고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 해보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암기할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영상이니까 조금 더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고객 서비스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게 무형성에 대한 내용이 맞고요. 2번, 소멸성. 즉시 사라진다. 자, 서비스를 제공받음과 함께 동시에 사라지죠, 서비스는. 그리고 3번, 지속성.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3번 내용이 맞거나 2번 내용이 맞으려면은 서로 상충되죠, 지금. 둘 중 하나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사라지거나 지속된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가?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서비스가 나한테 계속 지속적이지 않죠. 내가 집에 가는 순간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 4번도 볼게요. 비소유성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는 거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시스템의 기능 중 작업 서브 시스템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작업 서브 시스템 말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내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브 그냥 도와주는 보조 기능 정도를 해준다라는 거죠. 구성 요소들을 보겠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 서브 시스템의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3번인데요. 수주 발주는 이 서비스 시스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역, 운송, 보관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물류를 위해 필요한 거죠. 자, 물류를 하는데 필요한 거지 수주나 발주는 봤을 때 수주나 발주가 시작됨으로써 물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류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수주, 발주는 물류와는 다른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시스템의 수송, 배송 개념 중 배송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송, 배송 다 살펴볼 건데요. 배송 먼저 볼게요. 자, 1번. 단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 자, 요게 먼저 배송에 대한 특징입니다. 배송은 단거리 대량 화물이에요. 자, 그리고 고객 간 이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배송이라는 것은 고객 간이 아니라 기업과 고객 간에 물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택배 받으면 택배 배송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 개념, 그리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지역 내 화물의 이동이 이제 배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수의 목적지를 순회하는 소량 운송일 경우 가능하다. 자, 지금 완전 거의 택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배송은 택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흔히 시켜서 물건을 시켜서 오는 그런 단순한 활동들, 배송이 이제 택배를 옮겨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공급망 관리 SCM의 개념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공급망 내 각 기업은 상호 협력하여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며 공동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자, 1번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우리 화물에서 공급망 관리, 전략,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일단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상호 협력, 공동 전략을 구사해서 효율화를 이끌어낸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무조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협력을 추구를 하고 있고 개별적인 활동을 보다는 협력, 공동 전략이 더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협력, 공동 전략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내용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공급망은 상류와 하류를 연결시키는 조직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자, 이게 공급망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급망 관리는 기업 간 협력을 기본으로 배경하는 것이다. 자, 1번 내용과 맞죠? 상호 협력, 공동 전략, 그리고 기업 간 협력. 이런 내용 나오면은 이제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공급망 관리는 수직 계열화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물류 관리 목표가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효율화와 이윤 증대, 비용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물류 관리를 하는 거죠. SCM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류 체계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죠. 3번, 기업의 능력 강화. 자, 요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물류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물류 관리 핵심은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SCM의 목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상호 협력, 기업 간의 협력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무조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3번 보시면은 기업의 능력 강화를 한다. 기업 혼자만의 능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호 협력을 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 물류 관리의 목표다. 그것이 어떻게 보니까 기업에 더 이익이 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장,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파는데 뭐 볼펜을 파는 시장을 오히려 강화를 하는데 기업들이 협력을 하는 것이 물류 관리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능력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능력, 시장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물류 관리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협력 나온다, 기업 간에 뭐 공동체를 만든다,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내용 나오면 무조건 맞는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기업 물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주활동. 자,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 자, 요것들이 이제 주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지원 활동 있죠. 이 지원 활동이 이제 주활동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 자재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등이 있어야지 우리 주활동을 하는데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각 지역 간의 재화의 교환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업 물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물류 활동의 범위는 물적 공급 과정에 국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적 공급 과정이라고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근데 유통까지 함께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급만 하면 유통은 누가 하냐? 옛날에는 따로 했었는데, 기업 물류라는 것은 공급과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요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 물류는, 물류 활동의 범위가 공급과 유통이, 다 같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수송, 배송 시스템 중 수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아까 배송 내용 살펴봤었죠? 배송은 뭐라 그랬었죠? 택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송과 배송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장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 자, 요거 수송 맞죠? 우리 아까 배송은 단거리였잖아요? 자, 그래서 요 수송은 장거리 대량 화물 이동할 때 하는 거고요. 2번 보시면은 지역 내 화물 이동이었어요. 이건 뭐였죠? 요건 아까 우리 배송의 특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 보면 거점 간의 이동. 요것도 수송 맞죠? 자, 그리고 우리 수송 특징, 일회성 운송을 한다. 자, 요거는 배송과 다른 내용은 뭐였을까요? 자, 우리 아까 배송은, 자, 소량이면서도 여기저기 순회를 하면서 배달을 해주는 역할이 우린 배송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수송과 배송의 차이 구분지어서 외워주시면은, 금방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전략의 8가지 핵심 영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것은? 자, 8가지 핵심 영역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급망 설계입니다. 공급망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창고 설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3번, 고객 서비스 수준 결정과 조직 변화 관리. 그리고 4번 조직 변화 관리죠. 자, 조직 변화 관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수송 관리가 있고요. 수송 관리, 그리고 6번째, 자재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로지스틱스 네트워크 전략 구축이 있고요. 자, 대충 쓰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이제 정보 기술 관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공급망 설계, 창고 설계, 고객 서비스 수준 결정, 조직 변화 관리, 그리고 정보 기술 관리, 수송 관리, 자재 관리 다 되었는데 소비망 설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외우실 때 8가지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소비망 설계가 오답으로 껴서 나오고 있으니까 소비망 설계 있다? 그럼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파수 공영통신, TRS죠. 주파수 공영통신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서비스로 틀린 것은? 자, 일단 통신이란 단어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게요. 자, 이 통신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요 정도로 구분해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음성통화, 통신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공중망 접속 통화, 이것도 통신이니까 가능하겠죠? 3번, TRS 데이터 통신, 요거는 뭐 대놓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자, 자동 원격 통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신이니까 맞는 거 아니야? 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원격 제어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통신이라는 건 단순 서로 정보만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동 원격 통신은 another 레벨에서 가능하다. 라고 해서 정답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물류 시스템 5가지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우리 5가지 구성 뭔지 볼게요. 운송 있고요. 그리고 포장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있고요. 그리고 하역, 그리고 정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물류 시스템 5가지 구성이고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은 생산 없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제4자 물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전 영상에서 봤었죠? 자, 1번 볼게요. 자, 제3자 물류에 컨설팅 업무가 오타가 좀 있네요.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요거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2번. 광범위한 공급망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자, 요게 또 4자 물류의 특징입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 LLP 4PL이라고도 한다. 자, 요거 맞습니다. 우리 제3자는 3PL이라고 하고요. 제4자는 자, 말 그대로 4PL 되는데 또 LLP라는 단어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이 4번일 건데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휴 등 기술을 통합하지만 배송 운영은 하지 않는다. 자, 우리 제3자 물류가 물류, 과통, 유통 이런 것들을 외주를 주는 거죠. 자, 그럼 4자 물류는 3자 물류의 컨설팅 업무가 추가된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배송 운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자 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은 4자 물류에 대한 문제도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공동 수송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 아까 수송과 배송의 차이점이 있었죠? 자, 그거를 연계지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안정된 수송시장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송시장 확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공동 배송의 장점이에요. 자, 공동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 우리 배송은 택배라고 떠올려 주시면 된다고 했죠. 다 같이 택배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물건이 가야 되는지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서 이 수송은 장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장거리를 할 수 있는 수송 시장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공동 배송의 장점이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멀리서 오는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공동으로 배송을 쫙 해버리다 보니까 이 수송하는 입장에서는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기 지점까지만 수송을 하면 되네? 이런 개념이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번 수송 시장이니까 공동 수송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좀 꼬아져서 나온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송 작업의 간소화,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가, 물류시설 및 인원 축소 가능한 것이 공동 수송의 장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공동 배송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겠습니다. 자, 수송 효율의 증대. 자, 공동 배송인데 지금 또 수송이 나왔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공동 배송이 수송 효율, 수송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요거 함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의 운영 효율화 되는 건 수송이나 배송이나 마찬가지 장점이고요. 그리고 교통량 감소로 혼잡 감소. 공동 배송을 하다 보니까 A 지역으로 가는 거 나 A 지역 가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 지역으로 가는 차량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량 감소로 혼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운임 요금의 적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오히려 공동 수송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수송은 장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장거리를 뛰는 게 우리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대전까지 그냥 갈게. 그러면 대전까지 가격이 이렇게 정해서 그냥 이 금액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운임 요금을 조금 더 적정한 운임 요금을 매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속 대응 QR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 Q라는 게 퀵이에요. 우리 퀵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폰스 반응하다. 빨리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가장 최신의 신속한 물류 기법이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소비자의 변화를 즉시 파악해서
적시, 적소, 적당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소비자의 변화를 즉시 파악하는 거예요. 퀵 리스폰스. 빨리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런 걸 원해요? 그럼 우리가 빨리 해줄게. 이런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소매업자는 유지비용 절감, 상품 회전율을 얻고, 제조업자는 수요 예측, 자산 회전율을 얻고, 소비자, 우리 소비자죠? 소비자는 상품의 다양화, 낮은 소비자 가격을 얻는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빠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소매업자, 제조업자,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효율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냥 그대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신속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물건을 들고 있는 보관 비용, 이런 유지 비용들을 지불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서 상품 회전율이 좀 더 빨리 될 거예요. 자, 이 물건 우리 리콜합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정보를 얻어서 제조업자는 이 물건이 좀 더 잘 팔리는구나. 지금 포켓몬스터 대란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소비자로서는 저기 위에서 우리 반응, 우리의 입장을 빨리 파악을 해주니까 좋은 상품과 낮은 소비자 가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는데요. 생산, 유통기간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성과를 얻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성과를 다 같이 나누고 있어요. 3번 볼게요. 소매업자나 제조업자나 소비자나 지금 서로 이 성과를 나눠서 얻고 있죠. 그래서 이 성과를 누군가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요 개념. 이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모두 나누는 기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것도 간단하죠? 자, 첫 번째, 저렴한 운송비, 장점이고요. 두 번째, 인적 투자가 필요 없다. 자, 인적 투자는 필요가 없죠. 자, 대신 많은 트럭이 있어야겠죠. 자, 물건 투자가 필요하겠죠. 자, 3번, 변동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기동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히려 트럭이 많으니까 기동성이 좋아질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게, 자, 사업용 트럭이다 보니까 어디 배차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동성이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3자 물류에 의한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자, 제3자 물류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왜? 제3자 물류는 정말 95%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혹은 두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3자 물류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3PL이라고 했고요. 우리 물류, 유통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죠. 아웃소싱 주는 겁니다. 왜? 내가 물류할 여유가 안 돼서 혹은 물류를 맡기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해서 좀 더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 제3자 물류를 도입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높은 물류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겠죠. 자, 두 번째, 종합 물류 서비스의 활성화. 자, 이것도 맞겠죠. 자, 뭔가 물류를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3번, 공급망 관리 구조를 탈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자, 제3자 물류 자체가 지금 공급망 관리, SCM을 좀 더 효율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 네가 대신 해줘. 대신 우리는 이거 할게. 이런 안에 협력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도입하고 확산시키겠다라는 거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고품질 물류 서비스를 제공. 자, 물류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곳을 외주를 줬으니까 그 외주를 받은 회사는 물류 서비스에만 집중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고품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CALS죠. CAL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용 보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과다 서류와 기술 자료의 중복 축소, 업무 처리 절차 축소, 소요시간 단축, 비용 절감을 해주는 게 뭐다?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해주는구나.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동시공정, 에러 검출, 순환관리, 자동 활용을 포함한 품질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효율화가 얻어지겠죠? 효율화를 하기 위한 결국 생산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객 만족 시스템이다. 요거 우리 QR이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 고객 만족, 고객의 신속 대응은 사실은 웬만한 시스템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위해 하는 것들, 고객을 위한 것이 기업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 고정, 기정 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나오면 보통은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시간 경제를 규모 경제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로 됐죠. 규모 경제를
시간 경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 명한테 100개 파는 것보다 100명, 오히려 50명한테 좋은 물건 한 개를 파는 것이 뭐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라던가 좀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규모 경제를 시간 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요거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대충적인 내용, 제가 이해를 쉽게 해서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100명한테 물건을 그냥 대충 파는 것보다 50명한테 좋은 물건 파는 게 더 좋다. 그걸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운송 중에 중간 지점에서 운전자만 교체하는 수송 방법은, 자, 요거 보니까 1번 볼게요. 인적 교체 수송. 이거 되게 맞는 것 같은데? 2번 볼게요. 바꿔 태우. 못하겠네요. 바꿔 태우기 수송. 요것도 맞는 말 같죠? 3번 이어 타기 수송. 이거는 이어 타는 거 같진 않은데. 자, 볼게요. 4번 함께 타기. 함께 타기는 확실히 아니죠? 자,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함정이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운전자가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전자는 정확히 이어서 타는 거예요. 내가 A에서 C까지 가는데 A에서 B까지 왔으면은 B부터 C까지는 내가 대신 이어서 갈게. 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인적 교체 수송이나 바꿔 태우기 수송은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 이어 타기 수송 개념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또 제3자 물류네요. 제3자 물류가 도입된 이유를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 전 영상에서 살펴봤었죠.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가 물류 활동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한계. 요거 맞나요? 자, 요거 맞죠?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제2자 물류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이다. 자, 요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자 물류와의 비중이 크고 작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3자 물류가 그냥 좋다 보니까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제3자 물류가 물류산업 고도화를 위한 돌파구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내용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물류 자회사에 의한 물류 효율화 한계. 자, 1번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3자 물류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제3자 물류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제4자 물류까지 우리가 묶어서 문제를 정답을 맞춰버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올려둔 영상 중에 화물 운송 종사 시험의 약점을 파헤쳤습니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꼭 보시고 시험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